2026년 5월 7일 미국에서 가장 첨단화된 전함 3척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축함의 레이더 화면에 수많은 신호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경보가 울리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수십 개의 이란군 전력이 탐지된 것입니다. 소형 보트 함대, 드론 군단, 그리고 심지어 대함 미사일의 일제 사격까지 모두 알레이버크 구축함을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군함들은 적의 매복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아야톨라가 벌인 일이며 이는 분명한 선언이자 메시지로 이란이 군함들이 이 해역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반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적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모든 것을 걸며 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전쟁은 원래 2월에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맹렬한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수뇌부가 제거되었고 전 아야톨라도 사망했습니다.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를 꺼냈습니다. 이 좁은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를 좌우하며 이란은 숨겨진 기뢰, 소형 보트, 미사일 위협을 이용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 무역을 차단하자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협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미 해군은 숨막히는 해상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업 선박을 강제로 무력화시키고 이란 항구로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이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이란의 전체 문명이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무기한 휴전이 발표되었고 세계 지도자들은 이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완전히 허상에 불과했고 외교 무대에서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의 잔혹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양측 모두 즉시 휴전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영의 바로 바깥에 대규모 해군 기동부대를 배치해두었습니다. 4월 19일 해군은 위협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봉쇄를 뚫으려 하자 공격했습니다. 새로운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휴전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군함들은 분쟁의 노골적인 연장이었습니다. 이로써 테헤란은 모든 것을 동원해 반격할 권한을 얻었고 이는 5월 7일 매복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봉쇄를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른바 휴전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본 테헤란은 이란 정권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최고 사령부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수주간의 폭격 끝에 이란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미사일 비축고가 폭파되었으며 해군 함정들은 페르시아만 깊은 곳으로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 몇 가지 수단이 남아있었고 이를 모두 미국 군함에 쏟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미국의 봉쇄를 깨트리고 워싱턴의 정치적 결의를 흔들며 봉쇄를 완화하거나 심지어 종료시키는데 충분하게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IRGC는 세 가지 핵심 전력에 의존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모기 함대라고 불리는 것으로 작지만 매우 민첩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고속 공격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보트들은 종종 페르시아만을 따라 좁은 해안 터널에 숨겨져 있어 발견하고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기습 효과가 생기며 이란은 언제든 소형 보트 함대를 신속히 해협에 출동시켜 적대 선박과 교전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보트에는 보통 소규모 병사팀이 탑승해 있으며 이들은 군집 전술, 기뢰, 미사일, 기관총을 사용해 적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결함 무기를 보완하기 위해 이란은 두 번째 전력인 일회용 자폭 전력도 배치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강국 중 하나는 아니지만 드론 전쟁 분야에서 혁신가임을 확실히 입증했으며 오늘날 사용되는 최고의 공격 드론 중 일부를 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 단계에서 이란산 드론에 의존했으며 이후 이란의 설계를 모방해 자체 대량 드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란의 샤히드 136을 역설계하여 자체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 즉 루쿠스로 알려진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상당한 크기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함 등 강화된 목표물까지 적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해안 방어 포대를 이용해 미국 구축함에 대한미사일을 발사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소형 보트들과 마찬가지로 이 포대들 역시 해안 지형의 바위 돌출부나 굴곡진 곳에 숨겨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일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일정 수의 포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포대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은밀하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동시에 투입해 이란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란은 이 무기들로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은 물론 세 척에게는 더욱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무기들을 결합해 미 해군 함정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압도하고 방어망을 포화시켜 대응하지 못할 만큼 많은 표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표적이 함정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요약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대부분 드론, 미사일, 보트가 손실될 것을 알았지만 일부가 목표를 명중하면 전략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드론, 보트, 미사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거친 물살을 가르며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드론들은 요격을 피하기 위해 낮게 비행했고 미사일들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올랐으며 보트들은 명중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전술이 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공격 대상 함정을 심각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척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USS 트럭스턴, USS 라파엘 페랄타, 그리고 USS 메이스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건조된 군함 중에서 가장 첨단이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완벽하게 설계된 군함들입니다. 이 구축함들은 냉전 후반기에 개발되었으며 당시 미국 해군 기획자들은 미래의 전쟁이 미사일 공격, 잠수함, 전투기, 그리고 전자전 공격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군함들은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 군함들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길이 500피트 이상의 완전 적재 시 약 9,000톤의 배수량을 자랑합니다. 약 300명의 승조원, 이 다양한 시스템을 조종하며 이 군함들은 엄청나게 잘 방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 두뇌는 이지스 전투체계로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 가장 진보된 자동화 지휘 통제 및 무기 통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지스는 이 군함들이 공중, 수상, 심지어 수중에서 오는 거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위상배열 레이더와 방대한 전자센서 장비로 구성되어 있어 동시에 최대 100개 혹은 그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의 레이더 사거리는 또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는 위협을 시각적으로 보이기 훨씬 전에 탐지, 식별, 그리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함선을 기습하거나 어떤 형태의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거의 즉시 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화력입니다. 대부분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약 100개의 수직 발사체를 탑재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들 중 일부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요격 미사일부터 장거리 토마호크, 대잠 로켓, 그리고 다양한 다른 무기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미사일을 보조하는 무기로는 5인치 함포와 자동화된 팔랑스 포탑, 그리고 시램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추가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부시마스터 체인건, 브라우닝 기관총 등 근접 무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모든 방어 수단을 갖춘 거대한 부유 요새입니다. 가장 적대적인 지역에서도 생존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란은 그런 전함 한 척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세 척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등 미 해군 자산이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의 통합 능력 때문입니다. 이 함정들은 단독으로 작전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 전력이 빠르게 접근하자 구축함들은 단일 함정이 아닌 결합된 전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각 함정은 레이더 감시 범위를 제공했고 각 함정은 미사일 전력을 공유했으며 각 함정은 함대의 전자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술이 더 작거나 단순한 함정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호 연결된 이지스 구축함 3척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이란군이 상대가 안 됨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총격단에서 무딘 칼을 들고 온 셈이었고 곧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트럭스턴, 메이슨, 라파엘 페랄타의 전투센터 안에서는 긴장된 감시에서 실제 전투로의 전환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 전력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과 수차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물러서거나 후퇴하는 습관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시작하면 이란은 끝까지 밀어붙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전함의 다층 방어 시스템 가동을 즉시 승인했고 이지스의 위력이 모두 발휘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방어 작전을 인수했고 센서가 접근 위협을 감지했으며 레이더가 해협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이지스는 가장 중요한 위협 표적을 우선 선정해 즉시 적절한 조치로 무력화했습니다. 세 척의 구축함 전방갑판에서 수직 발사관이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장관을 이루었고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치솟아 이란의 대함 미사일과 폭발 드론을 목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탐지하고 격추시켰습니다. 모기정들이 무기 사정거리 안으로 접근하자 미 구축함들은 중형 함포를 이용해 그들을 수면 위에서 격파했고 소구경 기반 총팀들은 갑판을 누비며 뒤처진 적들에게 추가 사격을 퍼부어 자동화기 사격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은 또한 해군 시우크 헬리콥터를 투입해 적 함정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고 추가 항공기들도 상공에서 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맹렬한 공격과 미국 방어망을 압도하기 위해 이란 혁명 수비대가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미군은 자국 군함 중 어느 곳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상한 수병도 없었고 손실 보고도 없었습니다. 아야톨라의 첫 수는 철저한 굴욕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점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휘청이던 정권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보복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한다면 그 보복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란 혁명 수비대 IRM-CNS는 아마도 잠시 재정비를 하면서 또 다른 공격 부대를 준비하고 미국 선박을 상대로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대응해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어떤 공격을 시도하든 훨씬 더 강한 타격과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단념시켜야 했지만 그것은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해군의 더 크고 광범위한 목표는 실제로 이란의 공격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적이 앞으로 이런 종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척의 작은 보트나 해안포대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를 타격해야 했습니다. 그 인프라를 확인하려면 이란의 지도를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고 있는 이란 남부 해안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곳은 평범한 해안선이 아닙니다. 수많은 항구, 해군시설,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그리고 물류 거점들이 줄지어 있는 수십 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군사 거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는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반다르 아바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항구 도시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해군 중심지 중 하나로 역할해왔습니다. 전함들이 그곳에 정박해 있고 막대한 양의 보급품이 드나들며 수많은 인원이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항구의 위치는 평시에는 IRGC에게 거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점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쟁 시에는 반다르 아바스가 이란 전체에서 가장 전략적인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도로망 덕분에 미나부와 같은 인근 항구 및 도시들과도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은 임원, 장비, 군사자산이 국가 남부 지역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래전부터 반다르 아바스와 다른 이란 항구 도시들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필요할 경우 공격해야 할 주요 목표로 지정했습니다.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축함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명령이 내려졌고 미국은 반다르 아바스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 위치한 캐슈름 섬도 있는데 이 섬은 클라렌스 해협에 의해 이란 본토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인 캐슈름은 이른바 미사일 도시로 악명이 높아졌으며 IRGC가 미사일 발사대, 소형 보트, 그리고 해협을 가로지르는 공격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무기들을 숨기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이 타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이 캐슈름 전역의 미사일 발사대나 반다르 아바스의 물류 거점과 같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인프라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이란이 해군을 우롱한 데 대한 가벼운 타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사실상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주간 이란은 트럼프 평가에 강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IRGC는 5월 7일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상처를 추스르며 해안 미사일 기지, 소형 보트 함대, 해군 기지의 완전한 파괴라는 전망에 직면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와 캐시름에서 이란 군 지도부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해군과의 추가적인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교전은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나라의 적들은 무기와 방어력이 너무 강했고 이란의 공격력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공해상에서 적과 맞설 희망이 거의 없었고 미국의 정밀 공습에 반격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다쳤지만 아직 완전히 싸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교활하고 은밀한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번뜩이는 아이디어, 바로 기뢰전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해답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군 기뢰에 특히 취약합니다. 첫째, 이 해협은 상당히 얕아서 기뢰를 설치하기가 쉽고 너무 가까이 지나가는 선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곳은 전 세계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로임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좁아서 주요 항로의 폭이 불과 몇 마일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적절한 위치에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면 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상업 및 군사 교통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결국 미군 함정을 내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조차 배 밑바닥이 터질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점은 이들이 비교적 원시적인 접촉 기뢰부터 음향이나 수압 변화에 반응하는 민감한 센서를 갖춘 고급형 기뢰까지 다양한 모델의 상당한 양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란이 해야 할 일은 해협 곳곳에 씨앗 뿌리듯 폭발물을 설치해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한 손이 묶인 채로 협상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로 어려운 점은 들키거나 저지당하지 않고 기뢰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란은 다시 한번 소형 보트 함대를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은밀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보트들을 사용했으며 종종 민간 선박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선박들이었습니다. 또는 칙칙하고 빛을 반사하지 않는 색으로 칠해 물과 잘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어둠의 은폐 효과에도 의존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전술이 곧 성공을 거두길 바랐습니다. 이들은 뒤에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미군 함정들이 수중 폭발물의 위력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함 3기뢰에 가 있습니다. 이 기뢰는 닷줄로 고정된 300kg짜리이며 100m 깊이에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마함 3은 음향 또는 자기 센서로 작동합니다. 이란은 또한 마함 7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함 7은 해저에 설치되며 자기 및 음향 센서를 이용해 지나가는 선박을 감지하면서도 소나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뢰들은 독특한 원뿔형 모양 덕분에 충분한 수량이 설치된다면 하룻밤 사이에 해협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기뢰를 찾아 안전하게 제거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란에게 불행하게도 미국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미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쉽게 허를 찔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군은 각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보유하며 이들은 모든 가능성과 적의 전술을 평가하고 상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언젠가는 기뢰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첨단 군사 감시 시스템 중 일부를 배치하여 해협을 24시간 내내 감시했습니다.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최첨단 감시 드론, 소나 시스템, 해상 초계기, 음향 배열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미국은 하늘,
바다 위, 심지어 수면 아래까지 끊임없이 감시의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경보를 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협 기뢰 설치나 자국 함정이나 다른 선박이 기뢰에 부딪히는 것을 용납하거나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전 세계적 분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 발 앞서야 했기 때문에 5월 26일 에해협과 이란 해안 전역에서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탐색 및 파괴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기뢰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려던 소형 보트 일부와 남부 해안에 배치된 여러 미사일 기지 등 이란의 자산을 대상으로 수많은 전술 타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전술 타격 드론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스텔스 항공기까지 첨단 장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표적을 하나씩 찾아내고 추적해 제거했으며 탁월한 정확도로 공격을 가해 수많은 보트와 그 승무원들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결국 이란 정권에게 또 한 번의 참사가 닥쳤습니다. 아야톨라의 도박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란 정권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1988년 이란 군대는 바로 이 같은 해역에 몰래 기뢰를 설치했고 그 기뢰 중 하나가 미 해군 함정인 USS 세뮤얼 B 로버츠의 선체에 거대한 구멍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격렬했던 미 해군의 수상 전투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작전은 프레잉 멘티스 작전으로 불렸습니다. 미 해군이 단 한나절 만에 이란 함대의 절반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자세히 보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